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15 총선이 임박하면서 정치권 역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극한 대결을 해왔던 여야는 서로를 향해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공천 과정에서의 갈등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여야가 비례위성정당을 만들면서 개정선거법이 무력화되는 현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3주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의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이소영 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나라가 전부 코로나로 정신이 없는 가운데 그래도 전쟁 중에도 선거는 했다는 말이 있죠. 선거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4.15 총선이라 그래서 꽤나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미리 선거를 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기간이 3주가 채 안 되는 시간이 남아있게 되는데요. 오늘은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점검도 해보고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총선 구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지요. 아까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항상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내용이 이제 심판론이지 않습니까? 중간 평가 또는 심판론인데 먼저 이소영 선생님 말씀을 좀 먼저 들어볼까요? 야당이 공세적으로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고 원래 얘기를 하지만 그게 맞대응해서 여권에서 야당이 심판받을 일이 아니고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여당이 심판받을 일이 아니라 야당이 오히려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 두 내용을 어떻게 보시고 있는지요?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제 총선이 정부의 중간에 이렇게 있을 때는 정권 심판론이 이제 주를 이루면서 핵심적인 이슈로 부상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근데 이번에는 야당 심판론 대 정권 심판론이 이렇게 맞서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되기 이전에는 더욱더 이제 그런 경향이 더 심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촛불 전국의 책임을 공유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혀 거기에 대한 이제 페널티나 심판이 없었고 거기다가 또 20대 국회의 공전에 대한 어떤 책임 그런 것들이 이제 모여져서 야당 심판론을 구성을 해왔고요. 여당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조국 장관 임명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로 다양한 악재에 시달리면서 촛불 시민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이제 여당 정권 심판론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코로나19 사태를 이제 겪으면서는 사실은 이런 심판론이 약간은 이제 변화를 일으키는데 오히려 정부에게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는 그리고 우리 정부가 지금 어느 정도 잘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에 기반한 정권 안정론과 또 반면에 이제 야당이나 야당 지지자들은 중국인 입국 금지도 안 했고 또 마스크 배분 수급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정권 심판론으로 나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과거와는 다르게 어떤 심판론으로 강하게 부딪히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그리고 이런 문제가 향후 이제 남은 그 선거 과정에서도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수민 평론가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게 한국 정치가 지난 총선에 비해서도 더 이분법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방증이 이제 정권 심판이냐 아니면 야당 심판이냐 이 프레임에서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이게 사실은 선거 제도에서도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의석을 한 지역구에서 한 명만 선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발동되는 게 유권자의 소신 투표보다는 응징 투표, 처벌 투표거든요. 누군가 나쁜 당이 있어야 되고 그 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머지 후보나 정당 중에 가장 유력한 그쪽에다가 좀 몰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선거제도하고 맞물려서 펼쳐지고 있는 건데 이제 그나마 이제 한 가지 변수는 양당 심판론도 있었어요. 지난 선거에서도 어느 정도 그게 작동을 해서 다당 체제에 가까운 그런 정당 질서가 형성이 됐는데 이번에는 보면은 이제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 그나마 제3당이라고 부를 수 있는 당들인데
민생당은 호남 지역의 이제 지역구라든지 이게 국한이 돼 있고 국민의당은 아예 지역구에 후보를 못 내게 됐고요. 네. 정의당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게 사정이 예전에 뭐 민주노동당 이쪽에 비해서도 녹록치 못한 네. 그런 또 현실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유권자들이 이제 좀 선택지가 다양할 때는 여러 가지로 뭐 비례대표를 어디 찍고 지역구는 어디 찍고 이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해가면서 좀 능동적으로 선거를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쩌면은 이제 상당수의 유권자들이 특히 이제 양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은 좀 울며 겨자 먹기로 투표를 하거나 아니면 투표를 포기할 개연성이 굉장히 크게 열렸다. 네. 그래서 이번에 투표율만 봐도 이번 그 선거는 이제 정리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지난 선거보다 투표율이 낮을 확률이 높아 보인다고 미리 좀 전망을 해봅니다. 네. 선거는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많지만 1번이 구도다. 2번 뭐 인물, 여러 가지 뭐 이슈 이렇게 흘러간다고 하는데 이번에 그런 구도를 어떻게 보면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형식적으로 보면 보수가 통합을 한 것처럼 보이는 통합당이 탄생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벌어지는 파열음들을 보게 되면 제대로 된 통합이라고 뭐 보기에도 힘들 정도로 그동안 물 밑에 있던 것들이 또 삐져나오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또 반대편에서는 새로운 당이 아니고 도로 새누리당으로 돌아간 거다. 인적 쇄신이나 개혁이 부족하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보수 진영 단일화라고 지금은 해서 이루어져 있는 이 보수 진영의 단일화가 이번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시는지 이소영 교수님 말씀 주시죠. 예, 보수 대통합이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상 대통합은 이루지 못했었죠. 이제 실제로는 이제 새누리당을 탈당했던 그분들이 다시 들어가는 형식으로 해서 뭐 도로 새누리당이라는 비판도 받고는 했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이제 미래통합당이 원하는 수준의 그런 이제 컨벤션 효과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또 지금 이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사이의 갈등과 같은 모습 때문에 기대만큼의 통합 효과를 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이제 전망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사실은 이제 미래한국당이라는 비례정당이 이 갈등을 봉합하고 미래통합당의 기대대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의석수라는 측면에서는 그래도 이 통합을 이루면서 기대했던 어느 정도의 효과는 거둘 수 있지 않나라고 아마 지금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미래통합당이 출범하는 과정에서 이제 중도적 보수주의 유권자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이제 유승민 대표가 들어가면서 주도권이나 공천을 둘러싸고 어떤 그 역할을 하지를 못하고 그러면서 뭐 갈등의 요소만 그 안에 아직까지 내재된 채로 있기 때문에 그런 중도적 보수주의자들을 끌어안는 수준까지는 가기는 조금 힘들다. 그러나 위성 정당이 이제 정착을 하고 갈등이 봉합되는 그런 과정에서는 그래도 통합을 안 했던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구도 자체를 두 대립 구도로 만들고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의 범위를 확 줄여준 것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군요. 김수민 평론가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대 총선 때를 좀 돌아보면 이제 특히 2012년, 2016년 총선이 굉장히 좀 대조적이었는데요. 2012년에 야권 단일화라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새누리당이 그때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결과가 있었고요. 2016년에는 야권이 분열이 됐는데 새누리당 의석이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야당이 조금 다양하게 있는 것이 여당으로부터 실망한 층의 이탈을 불러일으키기가 더 쉬울 수 있다라는 것이 지난 총선들의 교훈이었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거꾸로 미래통합당이라고 하는 이 보수통합의 작업이 오히려 민주당에 아직까지 머물러 있는 유권자에게 좀 정부에게 실망은 했지만 저기가 그렇게 뭐 심판의 아직까지 대상인데 또 그나마 뭐 새로운 보수당이라든지 이쪽까지 다 통합을 해버려서 그냥 그대로 민주당을 찍는 게 낫지 않을까 혹은 그냥 기권할래 이렇게 갈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수 통합이 그렇게 크게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의문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를 들면
안철수, 유승민, 뭐 손학규 이 정도 되는 정치인들이 따로 야당을 제3지대에서 만들었다면 민주당 쪽의 그 실망층들이 그쪽으로 옮겨 붙음으로써 이 선거 결과적으로 뚜껑을 열었을 때 미래통합당하고 이제 제3지대가 공동으로 이길 수도 있는 그런 결과가 지난 총선의 거꾸로인 거죠. 네. 예, 그런 수도 있었던 건데 오히려 1대1 대결이 됨으로 인해서 민주당은 챔피언 방어전을 하는 입장에서 뭐 실수를 좀 적게 하면 이길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남아있는 거는 앞으로의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과거의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색채를 최대한 지우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치 거의 무소속 후보나 다름없는 그런 마음가짐을 하고 이제 민주당에 실망한 층들은 어쨌든 우리를 지지를 해 주십시오. 네. 이런 컨셉트로 가야 그나마 이제 좀 승산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두 분이 이 지점에서 살짝 그 견해가 다르신 것 같은데 이소영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선택의 타겟의 명료화를 통해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시고 김수민 평론가 생각하시기에는 범보수라고 할 수 있는 스펙트럼을 좀 넓게 늘어났으면 보수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져서 오히려 포기라든지 하지 않고 투표를 오히려 많이 해서 나중에 합쳐보면 보수의 숫자가 더 많아질 수 있는 구도를 선택지를 오히려 좁힌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면 챔피언 그 방어전을 하고 있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 여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조금 따뜻한 것 같습니다. 따뜻한 것 같은데 여당 분위기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몸조심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여당도 사실 지금 여당에도 조금 불길한 징조들은 이제 지난 총선을 딱 돌아보면 알 수 있거든요. 네. 지난 총선 또 공교롭게 정권 4년 차 있었던 선거였는데 그때 이제 가장 크게 국민들에게 알려졌던 사건이 유승민 의원 낙천 사건이었죠. 사실상의 낙천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민주당에서 금태섭 의원이 어쨌든 경선을 통하긴 했지만 낙천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4년 전에 새누리당과 닮은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충분히 낳을 수 있게 하는 건데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이런 몇 가지 사건이 있긴 한데 이제 민주당에서 좀 말이 크게 나오는 것을 많이 막는 그러니까 틀어막다기보다는 스스로 좀 자제하는 그런 모습이 또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민주당 스스로도 알 거예요. 본인들이 지금 위치가 4년 전에 새누리당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좀 교훈들이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민주당이 지난 4년 동안 더더욱이나 어떤 개파 질서들이 많이 평정이 되고 뭐 거꾸로 좀 일방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당 내에서의 어떤 잡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 총선을 앞두고도 크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총선은 좀 과하게 말하면 코로나19가 정말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선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앞서 김수민 평론가가 이제 투표율 관련해서 미리 말씀을 좀 주시기도 했는데요. 지금 사실 시민들께서 우리 국민들께서 총선을 앞두고 있지만 총선 이슈 그다음에 총선에서 우리가 짚어봐야 할 내용 후보자가 누구인가 이 모든 것은 뒤로 가 있고 코로나19에 사실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선거를 연기를 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코로나19가 결국은 이번 총선에 굉장히 많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코로나19가 이번 총선에 과연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소영 교수님 먼저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미치겠지만은 그 이슈도 코로나19가 이제 완전히 점령을 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선거에 대한 무관심, 그러니까 선거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도 좀 없고 선거 운동도 제대로 못할 거고 그러면서 중도층이나 무관심층이 선거에 과연 투표에 참여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들도 있게 되고 그러면서 투표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제 최근에 중국인 입국 금지라든지 또 마스크 배분 이슈들이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대체로 정부가 코로나 대처를 적절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이런 국가적 재난에서는 정부에 좀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또 경향도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악재가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살짝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남은 3주 동안에는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각 당에서 이 코로나19가 가지고 온 경제의 침체, 경제 악화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금 영향을 받는 국민들에게 어떤 이제 정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아주 크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그 자체보다는 이제 남은 것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대응력, 대응 방식을 두고 유권자들이 판단을 하는데 근거로 삼을 것이다. 네.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코로나가 변수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처를 두고 어떤 쪽은 정부가 그럭저럭 잘 하고 있다. 그리고 힘을 몰아줘야 된다 얘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뭐 중국발 입국 금지라든가 이런 거 안 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사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분들이 평소에 정부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정부가 지금 잘하고 있다. 혹은 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을 확률이 되게 크거든요. 어떻게 보면 보통 때 갖고 있던 생각이 같이 드러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주의한다면 생각보다 크게 변수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이제 좀 대중적인 정서랄까요? 이런 걸 유념했을 때 그나마 변수가 된다면 만약에 어떤 지금 현재 국가에서 뭐 공무원이라든지 방역 당국 그리고 시민사회 여기서 잘 이겨내고 있다는 데는 별로 이론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정부에서 공치사를 하는 듯한 우리가 잘해서 뭐 정권이 잘해서 대통령이 잘해서 해결하는 듯한 이런 티가 많이 난다면 거기에 대한 역풍이 불 것이고요. 거꾸로 야당에서 지금 지나치게 이 재난을 정부를 공격하는데 활용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면 야당이 또 표가 빠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실수를 할 것이냐, 덜 하느냐. 이것이 마지막 변수가 아닐까 싶어요.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정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대응을 처음에는 너무 못한다고 많은 공격을 받다가 또 외국에서 평가가 좀 좋다는 보도가 있으면 또 대응을 잘한다는 게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것들이 방역이나 이런 게 핵심적인 요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미지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 김수민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누가 결정적인 실수를 하지 않느냐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가 이 다른 전염병처럼 잠깐 왔다가 우리 지역에서만 우리나라에서만 왔다가 끝나고 대응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종료되는 게 아니고 더 큰 파도는 이제 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게 언제 끝날지 어떤 규모로 올지도 짐작이 안 될 만큼 큰 규모의 그 세계 경제 위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아직은 나타나지 않지만 4월만 가도 지표들이 이제 슬슬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가 급속히 얼어붙게 되는 이런 상황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이제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경제에 굉장히 큰 일이 있을 거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또 이제 좀 급한 문제였는데 한미 간의 통화 스와프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급한 불은 좀 끄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뭐 경제가 굉장히 크게 변동이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국민들이 걱정을 하는 게 문제가 될 텐데 이번에 정책 선거나 공약 선거가 실종되었다고는 하지만 이 재난의 처리와 그리고 이 재정 정책을 두고 그나마 국민들이 또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재난 수당, 재난 기본소득이라든지 이쪽으로 또 관심이 몰리고 있고 또 반대하는 쪽에서는 뭐 그냥 소상공인 정도를 이제 좀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주고 재정 건전성을 지키자 이런 또 입장들이 팽팽하게 부딪히고 있고 또 해외에서도 추경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재정 정책 사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정책적으로 좀 유권자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고 또 거기서 어떤 태도를 그 각 당들이 취하느냐 이런 부분은 좀 유의미하게 이번 총선에서 그 도마 위에 오를 것 같습니다. 네. 이승윤 교수님 실제로 이 경제 문제를 가지고 처음에 11조 추경도 너무 적다. 그래서 주초에는 대통령이 특별 경제 회의를 하면서 50조에 달하는 걸 발표를 하고 하는데 이런 경제 관련 대응 조치들이 나올 때마다 야당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흔쾌히 동의를 해주지 않고 일종의 선거를 의식한 현금 풀기 아니냐 하는 시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이제 평가를 제가 여기서 직접 하기에는 조금 더 긴 스토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이것이 이제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정당의 정체성에 따라서 정당 지지에 따라서 정부를 지지한다거나 또 정부를 반대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건 맞는데 사실상 지금 거의 이슈가 다 실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중도층이라든지 무당층이라든지 아니면 젊은 층 이번에 이제 만 18세 유권자까지 또 몇십만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유권자들을 끌어올 수 있는 어떤 특정 이슈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뭐 코로나19 사태 전에는 그래도 뭐 청년 실업 문제라든지 부동산 뭐 가격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경제 침체 문제들이 직접적으로 여당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그런 이슈였는데 지금 이제 그런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경제 충격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19를 어떻게 대처하는가, 특히 이제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3주간에 사실 이런 무당층, 중도층, 그다음에 젊은 층에게 상당히 어떤 이미지를, 정부 여당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또 야당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재정 지원이냐 아니면 야당에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선심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을 감면하는 걸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세금 감면이 필요한 지역 곳에 세금을 감면하는 것으로 하자. 그것도 사실은 뭐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사실 선거 전략적인 차원에서는 어떻게 이 유권자들을 동원하는데 여당과 야당이 어떤 전략을 쓰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승패가 가름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끝으로 전체적인 어떤 총선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간다면 다 워낙 많은 요소가 있어서 한꺼번에 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두 당의 여당 야당의 공천 과정, 공천 내용을 보면 국민 눈높이 대비 어떻다고 평가하실 수 있는지 짧게 부탁드릴까요? 유성 교수님. 네, 짧게 하겠습니다. 사실 뭐 지금도 여전히 공천 잡음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다 뭉뚱거려서 우리가 공천이 눈높이 안 맞았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봐서는 민주당이 조금 억울할 것 같고요. 우리가 아무래도 포커스가 지금 공천 잡음의 포커스가 미래통합당에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공천을 한번 했는데 컷오프 됐거나 배제됐던 사람을 다시 올려서 오고 그리고 공천이 한번 다 됐던 걸 또 압력이 들어가서 또 뒤집어지고 하는 모습들이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공천에 대해서는 지금 빨리 정치권이 수습을 하고 봉합을 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눈높이에 특히 야당이 썩 부응하지 못했다 생각하시는군요.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념, 정책, 원칙 이런 부분에 비춰보면 다들 낙제했다. 도대체 무슨 선거를 어떻게 하려는 건지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단호하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근데 다만 선거 전략에서 이길 수 있는 공천을 했느냐. 여기는 저는 미래통합당과 민주당 둘 다 어느 정도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미래통합당의 공천 잡음이 있지만 그만큼 교체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것이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통합당이 이기려면 과거의 색채를 상당히 지워야 되는데 김용호 공관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상당히 많은 그 다선 의원들이라든지 이쪽을 물갈이 해버렸어요. 이런 부분들은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어쨌든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선거에 임하는 실력으로 봤을 때는요.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민주당은 오히려 물갈이를 심하게 하려다가 이게 정권 주류의 어떤 패권을 위한 공천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스무드하게 넘어가는 게 여당 공천으로서는 좋은 건데 금태섭 의원 논란 정도 빼고는 좀 어느 정도는 좀 선방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저는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의 선거 전략에서는
어느 정도 선방하는 공천을 했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현실적인 내용에서는 성공을 했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비전과 또 희망을 제시하는 네. 이런 공천은 아니었다. 그건 아니었죠. 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또 대구 경북의 선택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후보자들의 면면을 두고 특히 미래통합당의 텃밭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미래통합당이 우리 지역이 워낙 텃밭이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지역의 바람, 기대 이것에 대한 고려보다는 당 전체의 고려를 우선시해서 공천을 했다는 반발, 그다음에 비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현역인 정태욱 의원, 곽대원 의원이 이 공천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 특히 홍준표 전 대표도 나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은 낙하산 공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미래통합당의 대구 경북 공천 내용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소영 교수님. 예, 이 공천이 일어나기 전에 사실 대구 경북 안에서는 2016년 총선 때 공천이 잘 됐던 것도 아니고 진박이냐 아니냐 논란도 있었고 네. 그래서 대구 경북에 어느 정도 물갈이가 필요하다라는 정서가 좀 형성되기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천과 같이 지역민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지역에서 정말로 그 지역을 가꾸고 열심히 일하던 분들이 과연 공천이 됐는가 하는 그런 네. 의구심이 이제 있고요. 또 낙하산 공천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공천에서 그 이제 낙하산으로 오신 분들이 사실 뭐 물갈이를 통해서 혁신을 하겠다라는 그런 소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공천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대구 경북을 어떤 미래통합당의 당 그 안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돌파구로 네.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공천 혁신을 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갈아엎었다라는 이미지를 쇄신하는 그런 목적으로만 활용하려고 한다는 그런 비판에서 아마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대구 경북은 미래통합당 그 입장에서는 우리 편이거든요. 네. 그냥. 근데 우리 편으로 인식할 수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민심 은 무서운 것이다라는 걸 항상 이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더 우리 편일수록 더 잘하고 더 성의를 보일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는 정말 너무 무성의한 공천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낙천안 지역구에서 낙천안 의원들이 무소속으로 또 출발을 막 선언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오히려 미래통합당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의 여지를 남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대구 경북의 미래통합당 공천 물갈이는 불가피한 것이었다. 네. 익히 예고될 수밖에 없고 그마저 안 한다면 미래통합당은 더더욱 비전이 없는 정당이 될 수밖에 없다는 네. 것을 좀 상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그의 대선에서 대구 경북 자유한국당 후보가 1등을 했고 대구 경북에서는요.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 때도 대구 경북 자치단체장은 다 자유한국당 쪽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속에서 오히려 그러면 대구 경북에 그냥 자유한국당 내지는 미래통합당이 틀어 앉아가지고 그쪽에 그 지역 텃밭만 안주하는 그런 정당인가라는 질문에 부닥쳤던 거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이라든지 이쪽 선거를 같이 고려해서 대구 경북의 많은 의원들을 물갈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네. 거꾸로 이제 진박 공천 얘기가 나왔지만 지난 총선 때 그런 식으로 공천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쉽게 갈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예, 뿌리를 받고 활동하는 현역 의원도 따지고 보면 별로 없었다라는 네. 것을 좀 지적할 수밖에 없고 문제는 이제 현역 물갈이하고 낙하산 공천이 동전의 앞뒷면이잖아요. 근데 낙하산 공천은 어쨌든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이죠. 네. 근데 문제는 지역 사회 내에서 그러면 성장한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물갈이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이 있었느냐. 그게 아니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한계를 띄고 있었다는 거. 네. 근데 그렇지만 그 한계 속에서 그나마 미래통합당이 할 수 있는 게 그 물갈이였다는 거.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역 사회에서 한동안 이 공천을 준비하면서 많은 후보들이 예비 후보 등록하신 분들을 보면 그래도 지역 사회 이소영 교수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지역 사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땅 다지기를 하고 지역사회 주민들과 호흡을 해온 많은 예비 후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중에서 그 고민을 소화하고 뽑아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데 이번 그 지역사회가 사실은 좀 의아해하고 우리 지역은 누가 와도 될 거라는 그런 생각에 그런 부분이 너무 등한시된 게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섭섭함이 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생각만큼 또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김부겸 의원, 홍일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소속입니다. 이 두 후보가 대구에서도 지난 선거에서는 당선이 됐었는데요. 물론 홍일학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으로 되긴 했습니다만 이 지역이 보시기에 다시 한번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지난 총선 때보다는 힘들어졌죠. 네. 왜냐하면 지난 총선 때는 대구 경북은 어쨌든 간에 새누리당 강세 지역이었고 그리고 그중에 몇 명 국회의원을 다른 당에 줘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김부겸, 홍일학 의원이 다 입성을 할 수가 있었던 건데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 원래 포지션이 여당이면서도 어떤 지역사회 요구라든지 또 지역사회가 여당 지지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야당 지지자까지를 포함한 그 사이에서의 어떤 조율이라든지 또 여당 비주류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됐던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김부겸 의원이 정부 초기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됐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약간 이제 자신의 어떤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포지션을 잡는 것에 조금 놓친 게 아닌가 시기를 네. 예, 특히 이제 그게 조국 사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이제 지역민들이 좀 실망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4년 전보다는 어려워졌다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이번 선거도 오히려 예전보다 더 그 하나의 일색 정당 네. 이 분위기가 자리 잡다 보니까 이대로 선거가 진행이 되다 보면 지역민들 사이에서도 이 잘못하다가 또 과거처럼 네. 한 당이 모두 석권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몇 명은 좀 다른 당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서가 그나마 다시 나오게 된다면은 좀 승산은 남아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이소영 교수님, 이 김부겸 의원이나 홍일학 의원의 재당선, 뭐 민주당이 또 우리 지역에 얼마나 당선자를 내느냐도 굉장히 사실은 관심이 있는 부분이지만 민주당이 16년 만에 이 대구 지역 전 지역에 대구 경북 지역 전 지역에 공천을 했습니다. 이것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 저는 상당히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지역은 미래통합당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이나 또는 좀 진보적인 정당에서 일하고 있는 이제 분들은 거의 욕심을 낼 수 없는 네. 그런 이제 곳이고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으려고 하고 사실 이제 정치적 공터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대구에 민주당에서 전 지역의 후보를 내므로써 어쨌든 대구도 이제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유권자들에게 어필해야 되는 곳이다라는 네. 걸 이제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뭐 미래통합당이 워낙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뭐 지역에서 아직까지는 판세를 뒤집을 정도로 그런 영향력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민주당이 그렇게 했다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제 일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예, 뭐 좀 전에 이제 김부겸 의원 얘기를 하셨지만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옆 동네에 있던 그 사선의 주호영 의원하고 또 맞붙게 네, 됐습니다. 네. 상당히 어려운 그런 이제 시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주호영 의원은 수성구에서 그래도 털을 안정적으로 닦아왔던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라고 힘든 선거를 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의 공천 결과로 이제 무소속 의원들이 네. 또 대구에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나오게 되면서 그게 또 뭐 큰 변수는 아닌 곳도 있겠지만 상당히 지역에 따라서는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홍일학 의원 같은 경우는 미래통합당의 김승수 후보 말고도 또 전 국회의원인 주성영 전 네. 의원하고도 또 같이 삼자 대결을 하는 그런 구도거든요. 네. 그래서 또 어떤 결과가 날지 뭐 모른다, 아직. 네. 네. 아직은 모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거기에 추가해서 요거는 짧게 그냥 한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니까
그냥 두 분 전문가를 모셨으니까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 네. 당선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더 궁금한데요. 이게 묘하게도 여론조사 기관들이 네. 이런 후보들이 출마할 때 바로 조사를 해보지 않더라고요. 네. 조금 뜸을 들이는 그런 기미가 느껴지는데 저는 만만치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뭐 정치적인 이념 이런 걸 떠나서 지난 대선 때 보여줬었던 거의 뭐 단기 필마로 거의 수렁에 빠진 자유한국당을 끌고 24%까지 올라갔던 그런 개인기가 있는 후보인데다가 어쨌든 본인이 대구 출신이에요, 사실상. 그리고 대구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는 이제 대구 지역 사회 내에서 우리도 대선 주자가 필요한 거 아니냐, 우리 지역 네. 출신에 네. 예, 그런 또 뭐 소망이 일어난다면은 그게 홍준표 전 대표한테는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이성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특히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주호영 의원이 이 지역구를 떠났습니다. 네. 떠나서 사실 정치 신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인선 후보하고 맞붙게 거의 네. 이제 맞불이 켜질 텐데 그래서 아주 승산이 없는 건 아니다. 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만만치 예. 않을 것이다. 네네. 네. 이번에는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만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든 미래통합당의 통합 주체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의 뭐 자맹을 하고 계십니다. 나타나지를 않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게 자맹 이유가 새로운 보수당 출신의 공천 문제 때문이 아니고 네. 이제 새로운 보수당 출신 당직자들의 고용 승계 때문이라고 해요. 네. 어떻게 보면 노조위원장처럼 파업을 하고 있는 셈인데 근데 잘 살펴보면 서울이나 대구의 유승민 의원 측근이라든지 이쪽이 은근히 좀 공천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선거 막판에 외연 확장 카드로 좀 떠오르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지금은 아니지만 막판에 등판할 네. 가능성이 있다.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죠. 자, 올해 선거에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고 아직까지도 굉장히 시끄러운 얘기들이 계속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비례위성 정당 뭐 여러 얘기들도 있습니다. 자매 정당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무슨 얘기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준비한 김은혜 기자가 정리한 리포트를 먼저 보시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를 먼저 보시죠. 4.15 총선은 선거법 개정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치르는 첫 선거입니다. 선거법 개정 취지는 지역구 선거에서 발생한 사표를 줄이고 군소정당에도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지만 총선이 다가올수록 법 개정의 취지는 약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수 진영인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으로 미래한국당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두고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모정당인 미래통합당 영입인재 대다수가 당선권인 20번 밖으로 밀려나가면서 반발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천하의 배신, 한성교의 쿠데타 등의 반발이 나오자 미래한국당 공관위는 결국 일부 인원을 당선권으로 수정 교체했습니다. 하지만 미래한국당 공관위가 결정한 공초원 후보 명단은 선거인단 투표에서 부결됐고 비례대표 공천을 놓고 미래통합당과 갈등을 겪은 한성교 미래한국당 대표는 사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결국 비례연합 정당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당명은 더불어시민당으로 연합에 참여한 원외 정당에 후보 추천을 받는 등 비례대표 선정 작업에도 곧바로 착수했습니다. 그렇지만 비례연합 참여를 검토했던 다른 정당들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함께할 소수 정당을 모집하고 있다며 꼼수 위성정당과 다를 바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가장 먼저 비례연합을 제안했던 정치개혁연합은 선거연합 취지를 훼손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초 합류를 결정했던 녹색당은 불참을 선언했고 미래당도 공개적인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고 공동의 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참여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정의당은 오히려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당초 선거법 개정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측됐지만 거대 양당이 비례정당을 만들면서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민주당이 정의당의 비례연합을 제안했지만 심상정 대표는 비례정당이라는 꼼수에는 편승하지 않겠다며 거절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으로 달라진 제도 속에서 여야가 만든 비례위성정당의 구도가 어떤 선거 결과를 불러올지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를 향할지 주목됩니다. 시사톡톡 김은혜입니다. 네, 보신 바와 같이 김은혜 기자 정리된 내용만 봐도
어지간히 정치에 관심 있으신 분들 아니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선명하게 어떤 결정할 수 있는 포인트를 줘도 헷갈릴 판에 이것은 진짜 수수께끼 같은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이번 선거법 자체가 좀 그렇기도 했지만요. 이번 선거법이 원래 도입하려고 했던 취지 자체를 어떻게 보면 무력화시키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선택이 어떻게 선거에 작동할지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니까요. 핵심적인 걸 최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뽑아서 우리 먼저 김수민 평론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이번 선거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역구의 의석수가 지지율보다 낮은 정당들에게 우선적으로 의석을 배분을 해준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물론 그 의석은 300석 중에 10% 가량인 최대 30석 정도에 불과하긴 하지만, 근데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소수 정당들은 지역구 의석이 적으니까 비례대표 의석을 먼저 가져갈 수 있죠. 근데 거대 정당들이 인위적으로 지역구 의석이 0인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는 비례대표에만 내는 정당을 만들기로 한 것이 위성 정당이 되겠고, 근데 이제 형태가 좀 양쪽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진짜 그 당의 인사들이 대놓고 가서 그 당의 인사들이 주도해서 만든 당이라는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차마 그렇게 하기에 좀 민망하니까 다른 작은 정당을 끌어들여서 연합정당을 만들겠다. 이 차이가 있을 뿐인데 어쨌든 간에 이 선거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똑같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이소영 교수님 보시기에 이게 실제로 도움이 되거나 또는 뭐 정치적인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된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일단 우리 정치의 행태에 실망스럽다. 사실 선거 투표를 해야 되니까 투표를 하겠지만 정말 이런 행태를 보고 투표하기 싫다는 느낌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권에서 그 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만들어지는 이런 꼼수에 이걸 제대로 관리해야 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 저는 거기에 굉장히 큰 방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책임 회피가 있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가 이 헌법기구거든요. 예, 제대로 우리의 선거가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과연 선거에서 정말 정당들에게 묘수가 될 수 있을까? 선거 자체만 본다면은 아무래도 안 만드는 것보다는 의석수가 더 늘어날 거니까 당연히 더 이제 이익이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과연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양당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1대 회기 동안에 이 치유되기 힘든 어떤 부담감을 안고 출발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정치인들이 이런 꼼수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나야 한국 정치가 발전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이번 경험 때문에 결국은 다시 선거법 개정 이야기가 또 나올 거거든요. 예, 이래서 좀 아쉽다. 라고 생각. 김수민 평론가 보시기에는 어느 정당이 이익을 보고 어느 정당이 손해를 볼 것 같습니까? 이제 의석을 떠나서 지지율 측면에서 저는 민주당이 가장 큰 손해를 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중 정서 같은 건데 처음에 어떤 꼼수를 부릴 때 어떤 사람이 그 꼼수를 비난한단 말이죠. 근데 비난했던 사람이 같이 꼼수를 부리면 그 사람이 가장 큰 욕을 먹게 돼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실수한 부분은 미래한국당이 태동을 할 때 먼저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만들겠다라고 아예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싸워놓고 아니면 우리는 그래도 똑같은 짓을 차마 할 수는 없겠다라고 포기하든지 그러면 이제 기득권을 포기했다는 굉장히 명분을 얻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맞서서 같은 눈에는 눈 전략을 펴더라도 처음부터 차라리 그랬다면 좀 욕을 덜 먹을 수 있었죠. 근데 처음엔 민주당 또 우리는 절대 그런 꼼수를 부리지 않겠다, 따라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양당 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아니 저기가 위성정당인가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의석을 많이 챙겨간다며 이렇게 말이 퍼지게 되면 유권자들 입장에서 특히 선거의 고관여층이라든지 또 비례대표 투표는 지역구하고 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층에서는
내가 굳이 안 찍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번질 수도 있어요. 거기 더하기 위성정당에 대한 심판 이런 것들이 덧붙여지면 저는 선거 막판에 그나마 남은 변수가 제3당들이 이번에 활약하기 대단히 어렵다고 앞서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 위성정당 프로젝트로 보여지는 거대 양당 현실 때문에 그러면 내가 비례대표라도 다른 당을 어떤 당을 찍어야겠다. 이렇게 유권자들이 마음 먹을 가능성은 또 열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이번 총선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짧게 그냥 한번 짚어볼 내용은 사실은 다시 한번 돌아와서 다른 당과 손을 잡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많았던 안철수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을 창당을 하고 지역구 후보를 안 내고 그다음에 그냥 비례만 하는 쪽에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그 바쁜 와중에 대구 와서 의료 봉사를 했습니다. 덕분에 지지율은 많이 올라갔어요. 안철수 대표 그냥 이거는 짧게 어떤 효과 또는 선거 이후에는 어떤 선거연대 가능성, 선거 이후 혹은 선거 전에 선거연대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지율 상승 효과는 저는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여론조사가 물론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리고 안철수 대표도 사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부도 자신들이 잘해가지고 사태를 해결했다라고 홍보를 하면 국민들이 더 역풍으로 대답을 하듯이 안철수 대표도 대구에 와서 봉사활동한 걸 너무 지나치게 홍보할 경우에 거꾸로 이렇게 퇴색될 수 있는데 본인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메시지 조절을 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지지율 상승 효과로 크게 이어지고 있지는 않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이제 제3의 어떤 대선 주자로 살아있다. 이거는 보여줬다고 보는데 총선 전에 저는 안철수 대표가 예를 들어 미래통합당하고 연대한다거나 이런 시나리오는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만큼 이제 지역구의 후보를 다 내는 걸 포기하면서도 비례대표 전략에 올인할 정도라면 어떤 제3지대 뭐 그 노선에 대한 집착이 아직까지 있는 것이고 미래통합당이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게 되면 나중에 안철수 대표가 거기 간들 어떤 보수의 새로운 주자가 될 수는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어떤 경우든 안철수 대표가 뭐 다음 대선 전까지는 좀 독자 노선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지금 우리 그 시간이 거의 다 돼가니까요. 지역의 의제 하나만 꼭 필요한 내용 하나만 더 짚어보도록 하죠. 지금 정책 선거가 거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 탓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소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나 선거 자체에 대한 혐오가 있어서 관심이 없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또 짚어봐야 할 것은 우리 지역에 꼭 짚어줘야 하는 이번 선거에서 한번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꼭 다뤄져야 하는 지역 의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상 뭐 지역 의제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말이 됐는데요. 지금은 사실 이슈 의제 측면에서는 정말 코로나19가 삼킨 선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특히 이제 특수한 그 경험을 한 지역이잖아요.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 지역에 나온 후보들이 이제 절대적으로 후보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타격받은 민생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 경제의 회복이라는 단일 목표가 등장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사후 대책으로서 이 지역 침체되고 완전히 타격을 받은 지역 경제를 어떤 식으로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비전을 제시하는 것. 그리고 그 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후보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또 이 전체 선거 구도와 맞물려 가면서 어떤 유권자들이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수민 평론가 보시기에는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의제가 어떤 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이번 선거에서도 많은 지역구 개발 공약들이 쏟아질 텐데 그것이 이제 현실 가능하지 못한 것도 있을 것이고 가능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지방이 살고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이게 정당들이 과연 답을 제대로 내놓을지 모르겠는데 지방을 살리는 방안, 국토의 어떤 그런 뭐 비수도권을 위한 어떤 정책이랄까요? 수도권의 인구 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한 그런 방안을 누가 갖고 있느냐, 이것을 좀 더 유권자분들이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거는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입니다. 우리의 제대로 된 선택만이 선거 때만 국민을 주인 대접하는
정치인들의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코로나19로부터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